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정책학과 교수인 김현철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엄마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우리가 삶을 다할 때까지 국가가 어떻게 운 나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임신 환경이 태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코로나19에서 정확하게 100년 전에 스페인드의 독감이 대유행할 때 그 독감에 걸린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의 삶을 연구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자 더글래스 엘먼드는 1918년 가을부터 대유행해서 당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5억 명이 감염되고 최대 대략 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한 스페인 독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임신부 독감 감염이 태아의 삶에 미치는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국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추적조사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분기별 독감 사망수입니다. 1918년도 10월부터 갑자기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늘어서요. 10만 명 이상이 1918년 10월에 돌아가셨고 그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X축에 몇 년도 태생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Y축에는 고등학교 졸업 비율입니다. 동그라미와 마름모가 있는데요. 위의 것은 남자이고 밑에 것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출생 시기별 고등학교 졸업 비율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늦게 태어난 사람일수록 고등학교 졸업할 비율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사회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비율이 상승하다가 툭 하고 꺼지는 예외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요? 봤더니 1919년생입니다. 다음번 그림도 X축에 무엇이 있냐면 태어난 연도와 분기입니다. Y축에는 출생 시기별 신체 장애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1980년 자료이니까요. 1920년 태생한테는 벌써 60살이 된 거죠. 60살, 61살, 62살이 되었을 때 장애인이 될 비율입니다. 그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의 장애인 비율이 줄죠. 낮은 것입니다. 아직 젊으니까. 그 비율이 이제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될수록 더 높아지는데요. 갑자기 그 추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919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스페인 독감 대유행 기간에 엄마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산부가 독감에 걸린 경우에 그 태아의 고등학교 졸업 가능성은 15% 정도 낮았습니다. 남자의 임금이 5 내지 9% 떨어졌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될 확률도 15%가 높았습니다. 이토록 엄마 뱃속에서의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코로나 시절에 내가 임신을 해서 코로나 걸려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과는 양상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아이가 이제 어렵게 태어나도 특별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 임신하셨던 분들 걱정이 좀 됐을 텐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 환경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연구는 사실 이보다 10년 먼저 나왔습니다. 영국 의사인 데이비드 베이커가 100년도 넘은 병원의 출생 기록과 현재 건강 상태를 조사해서 이걸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생 체중이 큰 태아는 60대가 되었을 때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현격하게 적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환경이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성인 질병의 태아 기원 가설, Fetal Origin Hypothesis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설입니다. 그 이유는요, 연관성과 인과성의 차이입니다. 연관성이라 함은 A가 변할 때 B도 함께 변한다. 두 개가 함께 변하는 것을 연관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과성은 A가 B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엄마 뱃속의 환경이 내가 노인이 됐을 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냐? 아니면 이건 그냥 우연히 연관성인 것일 뿐이냐?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요. 가령 아이의 유전적인 요인, 엄마의 성향들이 출생 체중과 노인 건강에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담배를 피고 성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다면은 엄마 뱃속에서의 환경도 당연히 나쁠 것입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은 어릴 때 뭔가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적게 받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노인이 되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관성인지 인과성인지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신 환경과 노년기 질환이 연관성은 있지만 인과성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즉, 한동안 태아 기원 가설, Fetal Origin Hypothesis는 심증은 있었으나 정확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스페인 독감이 이것의 심증을 확실한 물증으로 더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글라스 엘먼드는 스페인 독감 논문 이후로 체르노빌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체르노빌 사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986년 4월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선이 유출됐습니다. 그 누출된 방사선 물질 중에서도 세슘 137이나 아이오다인 131 같은 중요한 물질들이 대기권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유럽 쪽으로 한참 많이 날아갔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유럽의 스웨덴까지도 피해의 영향권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체르노빌 사건 당시에 스웨덴의 시군구별 세슘 137 노출 정도입니다.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된 곳이 진한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적게 노출된 곳은 연한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 불운한 지역이 생겼습니다. 이 불운한 지역의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출생 체중이나 유소년기 질병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학창 시절이 되니까 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 합격이 이렇게 불운한 지역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90%에서 87%로 낮아졌습니다. 중학교 졸업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 학점을 내는데요. 전국 평균이 12.78점이었다 합니다. 2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의 아이들의 평균은 12.78보다 낮은 12.24였습니다. 특별히 많이 차이 나는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 전국 평균이 한 11.96점 정도 됩니다. 12점 정도 되는데 피해 지역 아이들은 11.3점이었습니다. 방사선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뱃속에서 한국 전쟁을 참혹하게 경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X축에는 태어난 연도가 나옵니다. Y축에는 출생 연도별로 그 전문직이냐 혹은 비숙련 노동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문직이 동그라미고요. 비숙련 노동자가 세모입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늦게 태어난 사람들일수록 전문직의 비율이 늘어나고 비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사회가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전문직의 비율이 늘어나고 비숙련 노동자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 이러한 추세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951년생입니다. 1951년생만은 이렇게 전문직이 늘고 비숙련 노동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수도권과 강원도 출생자입니다. 이러한 추세 변화가 경상도나
전라도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950년, 51년도에는 전쟁의 전선이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상도나 전라도에는 전쟁의 여파가 훨씬 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집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감 감염, 방사선 물질 노출, 전쟁,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사건이 아닐까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태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라마단입니다. 이 라마단이란 관습은 아무래도 낮 시간에 아무런 물조차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임신기에 불충분한 영양 섭취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라마단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중에 언제 라마단이 될지 매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라마단일 때 임신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장애인이 될 확률이 20% 상승합니다. 와,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불충분한 영양 섭취가 된다면 장애인이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태아일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연구했습니다. 자, 이거를 누구랑 비교하냐 하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미 태어난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ADHD가 될 확률이 25%나 상승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불안장애 약을 복용할 확률이 13% 상승합니다. 우울증 약 복용할 확률도 8%나 상승합니다. 와, 뱃속에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불안장애,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10%가량 상승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정책은 아이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좋은 정책이 있고 나쁜 정책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의 예는 대기오염 방지법, 미국의 1970년도에 도입된 대기오염 방지법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규제였는데요. 총 부유 입자, 그러니까 Total Suspended Particle이 95.9mg per 세제곱미터에서 판례지 12mg per 세제곱미터, 10%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주가 있고요. 좀 덜 줄어든 주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한 30년 이상 추적해 봤더니요. 공해 물질이 줄어들어서 이 당시에 혜택을 본 태아는 그렇지 않았던 주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이 됐을 때 소득이 약 1% 정도 더 많았습니다. 나쁜 정책의 예도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1968년도에 일부 주에서 맥주를 일반 슈퍼에서 팔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일반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주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특별히 라이센스를 받은 그런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주도 있었죠.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냥 맥주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은 도수가 높은 술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른 술, 그러니까 도수가 높은 술의 소비는 거의 변하지 않고 맥주 소비가 급등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의 그래프가요. 맥주 소비를 일반 슈퍼에서 할 수 있게 한 주고요. 그렇지 않은 주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8년도에 맥주를 일반 슈퍼에서 살 수 있게 됨으로써 갑자기 맥주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이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맥주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주에서 태아였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될 확률이요. 전국 평균은 83.4%인데 이렇게 맥주를 슈퍼에서 살 수 있었던 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77.1%로 6% 이상 줄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요. 전국 평균이 19.3%인데 3% 이상 줄어서 16.1%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 대기오염 방지법, 맥주를 소비하는 이들이 왜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까? 태아기는 뇌를 포함한 중요한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또 부모에게 유전자는 이미 받았지만 후생 유전학적 변화가 굉장히 큰 시기입니다. 자, 이때 나쁜 공기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태아의 성장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렇듯 임신 환경은 태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태아를 보호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또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됩니다. 그렇기에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지켜주는 정책은 불평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태아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출산 비용 지원 정도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정부의 대부분의 지원은 출산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직장은 임신 시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서도 업무 환경이 굉장히 가혹한 편입니다. 노동 시간이 길고 출퇴근이 고단하고 불필요한 회식에도 가끔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모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신 기간의 노동 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2시간 뿐이죠. 그리고 또 이것조차 눈치가 굉장히 보입니다. 임신부는 모든 임신 기간에 휴가를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임신 기간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출산 뒤 1년이 아닌 임신 뒤 2년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표현하는 상징적 구호가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이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무덤까지로 다시 써야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